예,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국민을 위한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남북미가 연설, 친서 공개, 조의 전달 등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은 이희호 여사의 장례에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 보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우리 시간이죠. 어제 저녁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오슬로 대학의 평화 포럼 기조연설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분 정도 연설 시간은 그 정도 잡았다고 저희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철학이 담긴 그런 얘기였다는 평가가 좀 나오던데 어제 연설 중에 좀 이건 좀 기억할 만하다 하는 뭐 문구나 어떤 구절이 있었다면 어떤 걸 우리 이 원장님께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이번에 대통령 연설은 굉장히 철학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하게 깔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노르웨이 오슬로가 요한 갈통이 태어난 곳이 거기서 활동해서 요한 갈통의 적극적 평화론을 이제 기본 기조로 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평화론을 다루는 입장이 이 정치학계 두 가지가 있는데 시카고 학파 쪽은 이제 안보론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없는 것이 평화다라고 보는 쪽에 시카고 학파가 있는가 하면은 이쪽 스톡홀름 학파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이제 평화론자, 적극적 평화론 이제 그 핵심이 요한 갈통이라는 사람인데 적극적 평화론 다시 말해가지고 외부로부터의 전쟁 위협이 없을지라도 내부로부터의 구조적 폭력, 장기적이고 확산되어 있는 그런 불평등 구조와 억압이 있으면 그거조차도 평화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적극적 평화론인데 예. 그 이야기를 요한 갈통이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한반도 분단 자체가 구조적 폭력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려운 핵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좀 언급을 조금 낮추시면서 당장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당장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국민을 위한 평화를 이야기한 거로 보여집니다. 네. 예,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정치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나 학교 다닐 때 또는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요한 갈통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아마 다른 분들은 뭐 저 사람이 누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뭐 오슬로 대학교에 있는 사람이고 평생을 평화학에 대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죠.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바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쟁이 없는 것, 갈등이 없는 것, 그 자체만 얘기하는 건데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런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 간의 해양 오염이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찾아내서 이걸 해결했다. 이게 바로 적극적 평화다라고 하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적경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동서독 간에 산불, 또 거기에 홍수, 산사태, 병충해 이런 거 났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국민을 위한, 동서독이죠. 국민을 위한 평화고, 노르웨이 같으면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국민을 위한 평화다. 그래서 나는 이런 모습들을 바로 국민을 위한 평화, 소위 말해서 peace, for, 그다음에 people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가장 지금 이 적극적인 평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남북한의 국민들을 위한 거 아니냐. 남북한 간에도 지금 질병의 문제라든지 또 홍역의 문제라든지 병충해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산사태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수자원 관리 이런 문제들이 강히 연결돼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평화다.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접경 지역에서 생길 수 있는 피해부터 최소화시키는 것을 강조했던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는 최대 한도로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적은 이슈들.
또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은 이슈들을 하게 되면 서로가 이야기하기가 가장 좋은 거니까요. 예. 지금 워낙 지금 서로가 지금 이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교착돼 있어가지고 좀 뚫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라서 가장 수위를 낮춰서 정치적 부담이 없고 외부로부터 국제 환경 속에서라도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신 이제 그 고민의 일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으로서도 가장 부담이 적은 이슈이기 때문에 호응하려면 할 수 있는 이슈다. 근데 모르겠어요. 북한이 봤을 때 이것이 이익이 될 거냐라고 볼 때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그 장벽이 낮은 이슈를 좀 제안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 좀 이것도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이슈라는 것이 일반 전문가들의 좀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2년 전인가요? 그 퀘르버 재단 연설, 그 베를린 선언 있잖아요. 그때 일차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떻게 좀 기조를 가져갈게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 그 뒤로 좀 많이 실천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오슬로 구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뭐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구상 선언, 뭐 선언이나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이번 기조 연설을 통해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바뀔 가능성이 있죠. 2017년도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긴 한데요. 5월 달에 취임하셔서 7월 달에 베를린 가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셨는데 정말 그때 그거 말씀하실 때는 야, 저게 실현되겠나.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예. 계신 게 아닌가 그랬는데 2018년도에 소위 말하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뭐 개최가 되고 계속 2018년도는 상황이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으로 연결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처럼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통령께서 오슬로에서 연설한 거의 뭐 1주년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만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대통령이 거기 가서 연설하신 것도 큰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호 여사의 그 사망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조화하고 조의문을 보낸 거잖아요. 예.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말해서 친서를 보냈단 말이죠. 예. 이 세 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같이 연동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 말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또는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이제 기조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6월 말에 있는데 그 네.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도 좀 드러냈거든요. 근데 사실 시기적으로 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의지 표현과 실현 가능성들 어떤 의미들이 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이걸 저도 뭐 대통령께서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건 어차피 6월 29일, 30일 오도록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4월 달에도 미국을 가셔서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그때도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이 좀 먼저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안 됐거든요. 예.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대통령 통해서 전달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 대통령께서 받아서 그걸 이제 6월 29일이든 30일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인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6월 29일에 벌써 시간이 며칠 지금 안 남았잖아요. 예. 이 정도 되면 지금 벌써 뭘 어떤 식으로 이제 회담이 진행이 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적어도 이제 어제 김여정 부위원장 부부장이 왔을 때 뭐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좀 오고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런 데 대한 내용들이 별로 없거든요. 게다가 이제 김연철 우리 통일부 장관도 이달에는 좀 개최되기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말은 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연동돼서 돌아간다면 정말 깜짝 그런 그 작년에 5월 25일처럼 그런 그 일회성 그런 번개 미팅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 달려있다 이렇게 그냥 봐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실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혹시나 이제 물밑에서 그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대통령께서도 답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이거 동력 잃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다시 꺼내서 예. 가능하면은 뭐 북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남북 정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잘 호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예. 네. 위원장님께는 북미 정상회담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친서 내용 현지 시간 11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를 하고 또 그 친서 내용이 뭐 본인은 따뜻하고 뭐 좋았다, 긍정적인 일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뭐 서두르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 대목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 여지를 남겼어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이 장면은 사실 여러 번 반복됐던 장면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이 말도 찾아봐 보십시오. 저 말 똑같은 말이요. 한 대여섯 번 나와요. 사실은 그 좋은 편지 받았다는 예. 이야기, 서두르지 않겠다는 예. 이야기, 관계 제재는 좋다. 계속하겠다, 예. 관계는 계속했다. 김정은 그 저기 믿는다는 이야기는 한번 찾아보시면 키워드 넣으면요 똑같은 이야기가 영어도 거의 비슷해요.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굉장히 지금 물론 이제 대화 틀 속에 일단은 묶어두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을 묶어두기 위한 협상 전술인 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더 파국으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보다 진전된 입장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로 이 우리 대통령도 계속 지금 고민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면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설득해서 조금 더 진전된 이야기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좀 변화시켜서 한 물꼬를 틀고 싶다는 게 우리 대통령 입장이실 텐데 김정은 위원장은 거꾸로죠.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전 입장을 갖고 오면 내가 만나겠다는 입장이 더 강한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여전히 이 간극이 좁히지 않고 있어서 미국 그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남북 정상회담 둘 다 중간에서 사실은 자꾸 이렇게 쳇바퀴 도는 형식의 어려움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구조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하얀 종이를 꺼내 들어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언젠가 친서 안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될 거다. 아마도 지금부터 100년, 2주 누가 알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지난번에도 예전에 저 친서를 저렇게 접어서 보여도 과연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야기했잖아요. 저 네. 친서 맞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친서는 맞는 것 같고요. 뭐 이미 7번에 걸쳐서 친서가 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서를 받은 건 맞고 또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 봐서는 6.12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그 결과, 정상선언이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조항이 북미 관계의 개선이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고 세 번째가 이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거란 말이죠. 한반도 비핵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주년을 맞이했으니까 여기 이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편지가 벌써 7번, 이제 6번 왔다 갔다 이번에 이제 7번째 편지가 왔다 간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를 받았으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게 북한이 이게 변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거고요. 공개는 이제 못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특유의 이거 보여줬다가 말았다가 하는 그런 걸 했다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이 갔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는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저걸 보면서 좀 재미난 게 저는 지난번에도 A4 용지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 예. 친서다. 그래서 굉장히 컸어요. 아니, 컸고 그런 이제 김영철 통해서 갔던 봉지를 큰 봉투에 넣은 거였는데 저건 A4 그냥 이런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달 경로에 대해서 저는 늘 이제 궁금해서 김영철 같은 직접 이제 저 보여준 거는 사실은 아마 마찬가지 급 서기실에서 쓰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쓰는 특별한 용지가 있을 겁니다. 위조도 안 되는 거고 특별히 우리 청와대도 쓰는 그 특별한 용지가 예. 있고 대통령 친필 그 하는 서한이 가는 용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뭐 아무데 카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저건 이제 그런 용지가 아니어서 그렇다면 인편을 통해서 친필로 돼 있는 것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은 예. 저건 아마 뭐 통신 수단을 통해서
뉴욕 채널이나 이렇게 해서 갖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유심히 저 장면을 계속 좀 보고 봤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 저는 예, 조금 요건 이제 다르다고 네. 볼 수 있는데 친서를 전달하는 경로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뉴욕에는 이제 그 대표부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해리스 예, 그 해리스. 대사 있잖아요. 주한 그 미국 판문점에서 대사. 만나 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남북한 간의 정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그것을 이제 해리스 대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친서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이 팩스로 가가지고 이걸 뭘 어떻게 해서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6월 12일이라는 일자는 고정돼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보내는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편지를 받은 것도 11일 날 받았잖아요. 예. 이미 일찍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김정은이가 적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친서를 보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은 해요. 네. 이 친서 공개했던 날 나왔던 또 다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김정남 CIA 요원설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었어요. 내 임기 하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라는 것을 두고 이제 그렇죠. 어떤 의미냐라는 걸 또 해석이 또 갈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이제 공작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정보를 이제 가져오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상대방을 포섭을 해서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두 가지를 다 공작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이제 계속 또 언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한국의 정보 당국도 이 김정남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또 가만히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이 인터뷰했던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계속 조금 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정보 당국과 한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이 김정남과 어떤 식으로든지 좀 컨택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이 추측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 그런 공작은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북한을 안심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북한에서 이호여사 별세 관련해서 조문단이 아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편을 통해서 조의문과 조화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이호 여사께서 직접 북한을 다녀오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문단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김홍걸 유적 우리 삼남 민화협 상임 공동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왔다는데 겨울 높여서 온 것도 있지만 조문단을 보냈으면 더 어땠을까? 보내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예, 그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조문단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는 이제 우리 이호 여사가 직접 가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문단을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면 조문단은 오지 않고 조의문하고 조합만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 가지고 판문점에서 우리 정용 실장을 대표단으로 해서 그걸 받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으로 봐서는 남북 관계가 지금 그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한국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미국하고 같은 편에 서지 말고 우리하고 민족끼리 같은 편에 서서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너 전혀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조문단을 보내버리면 너무 이제 그 속마음을 다 들키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미국한테도 이제 속마음을 다 들키는, 빨리 회담하고 싶다는 그런 속마음을 다 들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적절히 조절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통전부장도 김영철에서 저기 장검철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으로 보면 계속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하노이 회담의 결렬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내부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조문단을 보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김여정 제1부부장의 조의를 표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우선 좀 눈여겨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이 따라온 이현 통전부 실장입니다. 예전에는 보면은 김성애 통전부 실장이 계속 그 수행을 했었죠, 김여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나오질 않아서 김성애의 거치가 변동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시한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취지는 바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고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 연말 시한이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에도 대단한 족쇄가 되고 있다. 그때까지 변하지 않으면 본인이 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러다 보니 지금 그 친서나 이렇게 조문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를 좀 계속 이렇게 좀 충격을 이렇게 자극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돌파해 내실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 원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